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우리 재고자산에 대한 단가를 설정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네 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그 대소관계는 그 순서대로라 그랬죠.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은 그 금액 재고의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경우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매입이 많다 보면 금액은 대부분 그 순서대로 정해지니까 그 순서대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보세요. 아까 그 기초재고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기초재고는 100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단가는 400원짜리였었고요. 그러면 기초의 재고 금액은 얼마? 4만원 되겠죠? 그 다음에 매입 100개 4월 5일날 매입 100개를 했어요. 단가는 440원이라면 우리가 구입한 금액은 44,000원이 되고요. 자, 이렇게 이동평균법이라는 뜻은요. 이동이라는 뜻이 지금 매입할 때마다 단가가 변경된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동이에요. 매입할 때마다 단가를 다시 결정해 주는 거예요. 즉 앞에서 구입했던 이 금액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고요? 말 뜻에 평균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량은 현재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현재 수량은 200개가 있죠. 그래서 200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구입한 금액은 얼마요? 두 개 합치니까 84,000원. 그럼 84,000원을 200개로 나누면 단가가 얼마로 결정된다? 420원으로 결정되게 된다 뜻이에요. 이렇게 이동평균법은 단가가 420원으로 결정되면 앞에 사왔던 금액들은 단가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매출을 했네요. 매출을 했는데 180개를 팔았대요. 그러면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죠? 그냥 여기 200개 중에서 180개 팔았는데 판매 금액은 단가가 훨씬 비싸겠죠? 그래서 얘가 그래서 매출했다 그러면 얘가 매출액이에요. 매출액은 18만 원이고 그러면 재고는 몇 개 남았어요? 20개 남았죠. 단가는 얼마짜리로? 420원 이거예요. 다시 재고 몇 개 남았어요? 매출한 상태에서 재고는 20개가 남았고 단가는 420원짜리예요. 그 금액 계산한 게 조그맣지만 여기다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20개 420원짜리 8,400원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 몇 개 했어요? 여기서 지금 100개 했죠? 단가는 얼마짜리? 480원짜리 금액은 48,000원. 그래서 지금 매입했던 거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매입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또 변동되죠. 그래서 수량은 120개, 금액은 56,400원. 얘 나눠주면 단가는 또 얼마로 바뀌어요? 470원으로 바뀌죠. 이런 상태에서 기말 재고 금액이 더 이상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이동평균법을 사용했을 때 기말 재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예, 56,400원이요. 이렇게 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내용 들어보니까 어렵지는 않죠. 물론 여러분이 혹시 어렵다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들어본 방법이기 때문에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배웠을 때 다 낯설고 어렵죠. 근데 이해하기에 어렵지가 않죠. 그럼 여러분이 연습만 하신다면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총평균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총평균법은요, 중간에 재고를 갖다가 상품을 사갖고 올 때 단가 얼마 주고 사갖고 왔던 거 그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계산도 안 해요. 내버려 두고 있다가 한 달 동안에 기초 재고 포함해서 매입한 수량이 총 몇 개인가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입한 거 기초는 100개, 매입 100개, 여기 매입 100개. 그러면 한 달 동안 총 수량은 몇 개예요? 300개. 그죠? 그 다음에 그때 금액들 다 더해 주래요. 여기 4만원, 여기 44,000원 매입했을 때 요거 48,000원 3개 다 더하면 금액 얼마 나와요? 132,000원 나오죠? 평균이라 그랬잖아. 이동평균의 개념과 똑같아요. 총평균은 게을르니까 우리 중간에 안 할래. 한 달에 한 번만 할래. 1년에 한 번만 할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32,000원을 몇 개로 나눠주면 돼요? 여기 300개로 나눠주면 단가가 얼마로 결정돼요?
440원으로 결정됐죠. 300개 중에서 몇 개를 팔았어요? 아까 180개 팔았죠. 180개 팔았으면 120개 남았을 거 아니야. 거기에 단가 얼마를 적용시킨다? 총평균법에서 결정된 단가 440원을 결정했으니까 그러면 재고 금액은 얼마가 되겠다? 52,800원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에이 해봐야 알지.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제가 밑에 써놓기는 했지만 이렇게 다 정리한 거는 얘가 지금 처음이니까 이따가 사진 하나 찍어 놓고서는 천천히 복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은 시험 문제보다 이 상품 재고장을 보고서 요 밑에 있는 거 만드는 거 있죠. 만드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얘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저기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품 재고장 예를 보고 일일이 지금은 건수가 몇 개 안 되니까 여러분이 계산하기 되게 쉽지만 이거 한 달치 돼갖고 수백 건 된다면 이거 이렇게 계산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 안 한다고요. 그냥 우리는 여기 기초재고, 단기 매입, 기말재고 파악해서 그 숫자만 입력해주면 나머지 계산들은 지가 알아서 다 해요. 그러나 의미조차는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 첫 번째 상품 재고장에 여기 기초 재고금액, 이 기초 재고금액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상품에서 매출원가 계산할 때 기초 재고금액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작년에 팔다가 남은 게 2월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초 재고금액은 여기 들어가고요. 단기에 매입한 거야. 단기에 매입한 거 어디 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예. 두 개밖에 없죠. 단기에 매입한 거는 두 개 더하면 44,000원하고 48,000원 하면 92,000원 되죠. 단기에 매입한 거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죠? 기말재고금액 이동평균법으로 얼마 계산됐어요? 기말재고에다가 16,400원 계산했어요. 그러면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매입한 거 기말재고 빼면 매출원가 계산되죠? 그래서 매출원가를 계산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더라도 얘만 보고도 매출원가는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냐고요?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판매된 것은 매출원가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지금 매출했을 때 180개가 팔려나갔다면 단가 420원짜리가 180개 팔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판매된 거는 매출원가라 그랬어요. 상품이 판매된 것은 매출원가입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판매된 것은 180개가 판매가 됐고요. 180개가 그 다음에 단가는 얼마짜리가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한 420원짜리가 이렇게 팔려나갔죠. 그러면 180개 곱하기 420원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가 계산이 됩니까? 75,600원 이렇게 되죠. 얘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팔려나간 거 계산하나 결과가 똑같으므로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발생된 거 개고생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총평균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판매된 개수는 이러나 저러나 똑같아요. 180개가 팔려나갔는데 총평균법에서 단가는 얼마로 결정됐어요? 440원으로 결정이 됐죠. 그럼 여기다가 는 해가지고서 180개 곱하기 440원 하게 되면 얼마 나와요? 79,200원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금액하고 일치하죠. 되셨습니까? 그럼 얘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얘가 손익계산서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돼요? 여기 지금 매출된 거는 매출액이죠. 매출액 여기다가 써놨어요. 18만원. 매출원가는 여기 계산된 거 여기다가 똑같이 써놨죠. 그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 계산되죠. 여기도 총평균법도 똑같은 방법이고요. 이해되시죠? 얘가 상품 재고장에서 모든 정보가 이렇게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서는 이따가 연습 문제들 풀어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다 뭐가 나와 있겠어요. 이런 평균법 계산하는 것들 말로도 물어볼 것이며 계산 문제로도 물어보겠죠. 근데 말로 된 거 이해하기 전에 여기 계산 문제를 갖다가 한번 풀어보게 되면 말로 된 것들을 좀 더 이해하기가 좀 더 빨라지시겠다는 얘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 계산하는 방법 설명을 해드렸답니다. 자, 되셨다면 그 다음 거 재고자산을 끝내버려야 되므로 다음 파트는 뭘 볼 거냐면 재고자산의 저가법이라는 용어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재고자산 저가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저가법은 이런 용어예요. 자, 우리가 지금 기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재고자산은 기말에 이 재고자산은 지금 현재 그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계정이죠. 자산 계정이니까. 근데 재무상태표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기말에 거기 있는 자산을 팔면 그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록해야지만이 그 회사의 재산 상태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이 장부에 100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실제 시장가로 시가죠. 시가로 비교해 봤더니 얘가 지금 90이래. 그러면 재고자산의 값은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100으로 기록하는 게 맞겠어요? 시가로 기록하는 게 맞겠어요? 얘는 사뭇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난번에 우리 단기매매증권 10,000원 주고 샀는데 기말에 15,000원이라 그러면 그 단기매매증권의 값은 10,000원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15,00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15,000원으로 돼야 되죠. 재고자산도 똑같아요. 시가가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재고자산의 가격이 장부는 100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얘를 팔았을 때 지금 90원밖에 못 받는다면 우린 보수주의에 의해서 90이라고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10원만큼은 비용 처리해야 되고요. 그게 바로 저가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장부가액은 100인데 시가가 오히려 120으로 20이 더 비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기록하느냐? 재고자산은 금액이 더 비쌀 때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가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 우리 재무회계의 보수주의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수주의. 보수주의는 우선 계약 설명하게 되면 이익은 실현됐을 때 인식합니다. 그다음에요. 근데 비용은 인식하게 되면 바로 인식해요. 예상이 되면 바로 인식한다. 지금 차이가 있죠. 보수주의라는 게 뭐라고요? 이익은 실현됐을 때 인식하는 것이고 비용은 예상되면 인식한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런 얘기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베프가 결혼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6개월 후에. 그러면 개인들마다 축의금 생각을 하고 준비하겠죠. 얼마를 준비할래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지금 베프니까 이번 결혼한다 그러면 내가 통 크게 100만원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6개월 후에 100만원 나갈 것 좀 정해졌죠. 그러면 그 비용을 지금부터 나누기 6 해갖고서는 가능하면 돈을 모아놓기 시작하면은 지금 그때 가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금액 맞춰서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결혼 당일에 100만 원 내려고 하면 그건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 금액 50만 원으로 좀 낮춰야겠다. 그런 상황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무회계에서의 보수주의라는 뜻은 비용으로 나갈 게 인식이 되면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예상되면. 그런 그 돈 계속 잘 모아놓고 있다가 베프가 만약에 결혼이 깨지면 돈 모아놨던 거 굳죠. 너무 심한가? 그래도 위로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돈 계속 100만원 모아놨어. 근데 결혼이라는 게 깨지는 경우가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나한테는 이익이야. 회계에서는 이런 개념으로 기록을 한단 말이죠. 비용은 그렇게 해놓고 반대로 이번에는 수익, 이익 같은 경우요.
여러분이 보너스를 갖다가 이번 연말에 200%를 받는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200만 원인데 보너스 200% 나온다면 400만 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연말이나 월급으로 보너스로 총 얼마가 들어온다는 뜻? 60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와, 이번 보너스 200% 나오는데 그래갖고서는 한 100만 원 정도를 갖다 열심히 썼어. 근데 보너스가 취소됐어.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돈이라는 거는요, 들어온다면 써도 늦지 않아요. 미리 샴페인 터뜨리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고요.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도 수익은 실현됐을 때 인식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거의 확실시 될 때 인식하지 미리 인식하지 않는다는 그 용어를 재무회계의 보수주의라고 보통 많이들 쓰는 용어들의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에서도 지금 기말 재고자산이 장부는 100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시가가 지금 90원이라면 우리는 90원이라고 기록해 줘야 돼요. 근데 더 높을 때는 시가가 120원이라면 기록한다 안 한다? 높을 때는 안 해요. 낮을 때만 기록하기 때문에 저가법이라는 용어를 써요. 됐나요? 보통 이 저가법은 영어로는 LCM 메서드라고 많이 쓴단 말이죠. LCM. LCM은 뭐의 약자냐면요, 영어로 lower, 더 낮은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더 낮은 거. 뭐하고 비교했을 때 코스트, 우리 원가하고 마켓, 시가하고 비교해서 더 낮을 때 기록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LCM 메서드라고 많이 쓰는데, 이게 옛날 2000하고도 20년 전에 제가 공부할 때 그 배웠던 항목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없다가 우리나라에서 국제회계 기준 받아들이면서 생긴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또 기록하라 했어요. 그러면 이런 저가법이,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의 금액과 시가가 왜 시장가가 더 떨어졌을까? 그 저가법을 사용해야 되는 발생 사유가 이런 거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재고가 100만원짜리 노트북이에요. 근데 얘가 손상을 입었어. 그러면 100만원짜리인데 내다 팔면 1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그 떨어진 가격만큼은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또는 장기 체화되는 경우, 지금 얘가 안 팔리는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내에 나가시게 되면 그 의료매장 같은 데 앞에 보면 2월 재고 그런 것들 나와 있죠. 그게 왜 안 팔려? 인기가 없으니까 안 팔리지. 그죠? 그럼 더 비싸게 팔아야 돼요? 뭐 사람들이 더 잘 사가나? 그럴 리가. 그죠? 이렇게 장기 체화된 거, 오래된 재고품들은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더란 얘기예요. 시가가. 이해되심?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부화라는 것은 지금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USB라는 거 아시죠? USB가 옛날에는 2기가짜리가 돈이 뭐 2만원, 3만원 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 32기가짜리가 몇천원 밖에 안 해.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 2기가 그거 사시겠어요? 아니면 8천원짜리 32기가 사시겠어요? 말하나 말하죠.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예전에 만들어졌던 건 가격도, 원가도 더 비싸고 시가도 더 비싸요. 그죠? 그러나 너무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32기가짜리가 지금 만원 미만에 팔리고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더 싼 걸, 더 용량이 많은 걸 사겠죠. 그죠? 여러분 텔레비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놓는데 그 브라운관 TV라고 해서 되게 뚱뚱한 거 있죠. 그런 걸 갖다가 32인치짜리 나오긴 나와. 그거 누가 갖다 버렸어. 그럼 여러분 날름데 횡재했네. 그 주소다. 그거 볼래요? 안 보잖아. 이렇게 진부화라는 것은 특히나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예전에 있었던 제품들을 팔 수가 없는 상황들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원가 상승. 팔려고 했더니만 비용이 더 들어가. 예를 들어서 또 이것도 2기가짜리 업그레이드 시켜서 32기가짜리로 만드는데
가뜩이나 원가도 비싼데 얘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가. 예를 들어서 5,000원 들여가지고 2기가짜리가 예를 들어서 3,000원짜리였는데 얘를 32기가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근데 비용이 더 들어가. 그래서 5,000원 더 들어가고서는 지금 판매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다른 거 판매되는 금액이 만약에 3,000원밖에 안 돼. 그럼 원가가 훨씬 더 들어간 거죠. 그죠?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당연히 만들 리가 없겠지. 그래서 얘를 갖다 시장에 팔기 위해서 걔를 갖다가 등등한 비용을 들이는데 판매되는 금액보다도 훨씬 더 원가가 비싸다면 당연히 얘 안 만들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완전히 헐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회사에서 재고자산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저가법이 발생하는 사유는 이런 4가지 이유 때문에 저가법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고, 여러분이 이제 재무회계 기출문제에서 저가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아닌 것은 고르라고 나오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4개 있으니까 이 4개 중에 하나 다른 걸로 갖다 대체시켜 놓고 문제를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가 발생 사유, 이건 키워드니까 4가지로만 기억하면 되겠죠. 첫 번째 손상, 두 번째 장기 체화, 세 번째 진부화, 마지막 원가 상승. 이 4가지가 키워드가 있다가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 12월 31일 날 기말 재고가 수량은 200개, 단가는 1,200원짜리래요. 그래서 기말 재고의 금액이 장부 금액이 24만원 있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창고에 가서 그 수량을 조사해 봤더니 180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단가는 물론 1,200원짜리 그대라고 하고요. 그러면 금액은 실제 기말 재고는 24만원이 아니라 21만 6천원이 됐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 장부에다가는 24만원 그대로 기록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21만 6천원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21만 6천원 해야 되죠. 그러면 차이가 얼마 돈이 모자라요? 지금 24만원하고 21만 6천원하고 지금 2만 4천원 차이 나죠. 그죠? 2만 4천원 차이 나는 거 여러분이 12월 31일 날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로서 회계 처리 이렇게 해주셔야지 돼요. 어떻게?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대변에 상품 모자라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기말재고의 수량이 부족하죠. 이거를 갖다가 기말재고의 수량 차이라고 불러요. 수량 차이는 우리가 회계 담당자로서 그 계정을 기록할 때는 계정을 뭐라고 쓴다?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용어로 쓴다. 됐어요? 근데 이 수량이 왜 차이가 날까? 보통 회사에서 1년 동안 창고를 관리하다가 보면은 물론 도난 나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파손되는 것들도 있어요. 또 등등한 이유로 옮기다가 뭐 등등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차이가 폐기처분하고 아직 그 서류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수량의 차이를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용어로 쓰고, 여기서 얘기하는 또 정상감모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정상감모 수량이 20개 차이가 나는데 보통 우리가 1년 동안 창고를 갖다가 관리하다 보니까 파손되고 도난당하고 한 20개 정도는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얘는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판매된 것으로 그 금액을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그걸 정상감모라고 불러요. 정상감모는 여기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용어로는 안 쓰고 매출 원가라고 씁니다. 매출 원가는 판매됐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팔렸다는 뜻. 그래서 정상감모일 때는 뭐라고 쓴다? 매출 원가. 비정상감모일 때는 우리가 예상했는데 이건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때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수량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요 밑에의 경우는 수량은 차이가 안 났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장부의 금액은 지금 수량 200개, 단가가 1,200원짜리예요. 그래서 24만원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수량은 200개가 있는데
지금 단가가 아까 얘기했던 시가 있죠. 시가가 지금 1,000원이야. 그러면 단가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말재고자산의 단가 차이. 금액이 얼마 차이 났어요? 장부 단가가 200원 차이 나죠. 합계 금액은 4만원. 그래서 이렇게 단가가 차이 났을 때를 아까 배웠던 저가법을 적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 단가의 차이일 때 바로 저가법을 적용합니다. 저가법을 적용했을 때에는 여기 계정의 이름을 뭐라고 쓴다? 회계 담당자가 사용하는 계정의 명칭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쓰고, 재고자산의 단가는 결산할 때 매년 결산할 때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어야 돼요. 이거 사뭇 단기매매증권을 갖다 평가한 거하고 똑같죠. 단기매매증권 공정가치 평가한 것처럼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재고자산들은 다 이런 평가를 실제 그 가격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기말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재고자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쓰고, 대손충당금처럼 대변에다가는 그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용어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량의 차이일 때 회계 처리하는 것과 단가가 차이 났을 때 회계 처리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충당금인데 얘는 시장의 단가가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또 평가인데 얘보다 금액이 올라갈 수 있죠. 그때는 평가 충당금 있던 거 이거 빼주시고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썼던 것처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고 반대로 써주시면 돼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얘는 그 평가 손실 났을 때 그 한도까지만이에요. 제가 이익은 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한도까지만 우리가 다시 환입시켜 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럼 이제 용어까지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다 설명해 드렸고, 지금 거기 여러분이 이따가 보셔야 될 페이지는 57페이지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재고자산의 저가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8페이지에 저가법이 발생되는 사유, 제가 좀 키워드로 정리해드렸던 1번, 2번, 3번, 4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가법의 회계 처리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금액이 차이 났을 때와 저하고 순서가 반대네요. 저는 수량 차이부터 했는데 교재에는 금액 차이.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여기 수량 차이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59페이지에 정상적인 감모와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에 대한 걸 갖다가 기록한 것을 끝으로 해서 재고자산 FAT 1급에서 재고자산에 대한 것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뒤에 그 평가 문제들 있죠. 시간 내셔갖고 얘는 다 풀어볼 수 있으면 최대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한 파트니까요. 아시겠죠? 예. 끝.